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라이벌을 쳐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키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내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라이벌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라이벌을 배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이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이글먼의 저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 세이건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코스모스라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를 써낸 과학자입니다. 뇌과학계에서 칼 세이건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의 저명한 인사가 데이비드 이글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조금 더 친숙한 정재승이라는 분께서 또 추천사를 써주셨죠.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무의식은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가? 여기 제목에서 인카그니토는 if a famous person does something incognito, they do it without letting people know who they are.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게 그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몰래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캠브리지 사전을 봐도 avoiding being recognized by changing your name or appearance. 사람들한테 알아차리는 것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남들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못 알아차리게 무의식이 우리를 조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이글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젊은 뇌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 심경과학과 외래 교수를 재직 중이며 사이언스 네이처에 되게 유명한 잡지들이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인카그니토는 신분을 숨긴 익명의 그리고 즉 우리 무의식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뇌에 대한 이제 판단인 거죠. 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을 한다,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 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뇌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카그니토 어떤 것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는 주제를 하나 다루는데요. 소 주제는 병아리 감별사와 비행기 식별가의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병아리 감별사는 모두 일본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암컷이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양계장에서 성별을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1930년대,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그 옛날에는 사실은 어떤 과학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을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병아리를 일일이 들어서 재빨리 성별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병아리를 딱 들었을 때 항문을 통해서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러니까 어떤 성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항문의 모양도 심지어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육업자들이 1930년대부터 이 기법, 일본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병아리를 잘 감별하는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소위 유학을 오게 됩니다. 병아리 감별 유학이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 방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문가라 인정받는 전문적 감별사들도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도 어떻게 하냐? 그저 병아리의 꽁무니 있는 곳을 보기만 하면은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할지 그냥 아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뇌의 작동 방식인데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의 촉이라 그러죠. 무의식이 우리한테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배우냐? 해외에서 일본으로 병아리 감별 유학을 온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학을 온 사람들도 뭘 하냐? 그냥 옆에서 지켜본대요. 우선은 학생이 맞았는데 틀렸는지 알려준대요. 이런 것을 몇 주 동안 하고 나면은 제자의 뇌가 단련돼서 비록 무의식적이긴 해도 전문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요. 굉장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서 하나 더 얘기가 나오는데 2차 대전 시절에 영국 사람들은 비행기가 영국 비행기인지 그 다음에 폭격하러 오는 독일 비행기인지 소리만으로 구별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식별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제주를 열심히 활용을 했지만 그래서 이 제주가 너무 귀하니까 정부는 더 빨리 더 많은 식별가들을 징별하려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못 찾았대요. 그래서 웃긴 거는 병아리 감별사랑 비슷하게 제자들을 이제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식별가들을 모집을 해서 니들이 가르쳐라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대요. 왜? 말로 설명 못 하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칠판에 딱 대고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봐.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화할 수 있는 텍스트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비행기의 소리를 들으면은 영국 비행기인지 독일 비행기인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조금 더 생각을 골똘히 해봐서 새로운 식별가를 훈련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시행착오를 통한 피드백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실전에 가서 소리를 듣고 야, 너 틀렸어. 방금 네가 말한 건 틀렸고 방금 독일이야. 이거를 몇 번 해서 가르쳐 주다 보면은 이 신참들도 감별 기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뇌는 뇌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감각기관, 우리의 시각, 후각, 청각, 촉각 이런 오감들이 작동을 해서 이 그날의 분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의 분위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토탈 언어화하지 못하지만 어떤 것을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왜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라이벌을 쳐내지 말고 여러분의 라이벌을 키우라 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회사에서 약간 우리는 그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굉장히 저도 10년 전에 독서 모임이라는 것을 원래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독서 모임에? 그랬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보다 한 7년, 8년 정도 어렸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미 블로그를 시작하고 있었고 가끔 이제 독서 모임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는데 독서 리뷰의 수준, 그러니까 글쓰기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책 읽기도 좋아하고 독후감, 그러니까 독서 리뷰도 많이 블로그에 남겼던 사람인데 아니 굉장히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이 친구가 글을 올릴 때마다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버튼 누르고 보니까 너무나 시기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새로운 문파, 새로운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빠지고 나니까 더 이상 저보다 독서 모임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상대를 딱 만나면은 나보다 보고도 잘하고 나보다 리포트도 잘 만들고 그러면 나보다 아는 것도 더 많고 이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열등감이 사실은 올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성취, 그 도전 욕구, 동기부여, 사기신자.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까지 우리 심리학의 분석이었어요. 라이벌이 있으면 나는 열등감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 정도 결론만 내렸는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병아리의 암컷의 항문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모든 육감, 오감, 육감으로 파악을 했듯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바로 옆에 라이벌이 있었을 경우에 그 라이벌의 말하는 방식, 그 라이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그 라이벌이 문서를 만드는 방식을 저 친구는 저런 폰트를 쓰는구나. 저 친구는 이런 식으로 말을 끌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모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구나.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친한 친구 옆에 있으면은 그 친구의 말 버릇을 어느 순간 의식하지 못하는데 따라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라이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습관, 말 버릇이라든지 행동 양식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양식, 방식이라든지 이것을 우리의 뇌는 알게 모르게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볼게요. 제가 이제 영어 학습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요새 AI로 공부하는 거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화상회의도 많이 추천을 해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데이비드 이글먼의 병아리 감별사의 예시로 봤을 때 우리의 뇌는 사실은 AI에게는 하나도 못 배워요. 왜? AI는 언어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발달하면 인간과 굉장히 비슷하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뇌는 뭔가 어색하고 정제돼 있다라고 느끼겠죠. 물론 우리가 프롬프트로 좀 약간 서툴게 인간처럼 얘기해 주세요라고 막 요구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AI는 AI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버그라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말 실수 그다음에 저 사람은 이 바로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 말을 단어로 떠올리기 위해서 골똘히 좀 생각을 하는구나 또는 이제 어떤 새로운 단어를 생각하기 위해서 눈이 시선 처리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표정도 보고 이런 단어는 이런 단어는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거고 저런 표정으로 얘기해야 되는구나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원래는 언어를 학습하는 건데 AI랑 하면 그런 게 안 된다니까. 말 그대로 음성만 그것도 인간답지 못한 음성으로 배우기 때문에 나는 맨날 AI로 영어 공부하는데 왜 별로 안 들지? 라는 것은 단지 표현만 공부하는 게 언어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 더 나가 볼게요. 그 어쩔 수 없이 AI보다는 인간의 음성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전화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표정, 눈이 어떻게 위치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볼이 좀 떨리고 이런 것을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다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영어보다는 화상회의가 좋은 거고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뭔가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실제감이 없어요. 사실 긴장감도 좀 떨어지죠. 실제로 우리가 돈이 좀 굉장히 든다 하더라도 person to person으로 얼굴을 보고 서로 얘기하게 된다면 굉장히 떨리잖아요. 그날의 분위기, 딱 정확한 말이에요. 그날의 호흡,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날씨, 그날의 긴장된 떨림을 말 그대로 오감, 육감으로 우리 뇌는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 장소가 주는 모든 감각, 그리고 우리가 체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체취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호흡 방법도 있을 거고, 바로 옆에서 우리 귀로 들어오는 그걸 우리는 종합적으로 흡수해서 언어를 학습한다는 거죠. 미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이면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능력을 계속해서 증진시키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직무를 경험해봐야 되고 똑같은 직무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을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뇌가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 것은 아예 회사 자체, 조직 문화 자체가 다른 회사를 경험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뇌과학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라이벌이 있다고 해서 천을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라이벌이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더욱더 경쟁력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여러분의 라이벌을 반드시 키우셔서 반드시 정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미래 어느 순간에 정상에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See you at the top. 감사합니다. Thank you.